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내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때 윤 당선인이 MB 사면을 건의하게 될 거라는데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이 석 달도 지나지 않았고요. 당시 청와대는 MB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많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었죠.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임기 내 모두 사면한다는 게 지지층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MB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250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8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과연 국민 통합의 명분이 MB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선 이후 각 분야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환경 문제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하죠.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울진 삼척 산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번 산불 제가 잠깐 좀 간추려 드리자면 지난 3월 4일입니다. 오전 11시경에 산불이 시작돼서 무려 213시간이 지난 3월 13일 오전 9시경에 이제 사실상 진화가 됐는데, 산불 면적이 2만 헥타르가 넘는 그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산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산불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번 산불은 이제 피해 면적도 역대 최대이고, 진화 시간도 역대 최장입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피해 면적이 24,940헥타르입니다. 이게 좀 선뜻 다가오지 않는데요. 예. 안동시가지 면적이죠. 그러니까 읍면을 제외한 안동의 10개 동면적을 모두 더한 게 8,404헥타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안동시가지 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모두 타버렸다는 것인데요. 예. 얼마나 방대한 면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참고로 2년 전에 발생한 안동 산불의 경우에는 면적이 약 2,000헥타르인데요. 네. 그보다도 22배나 더 넓은 면적에 발생한 겁니다. 네. 또 4,643세대 7,27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908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까지 본 게 한 2만 헥타르 조금 넘게 이렇게 집계가 된 걸 봤었는데 뉴스를. 네. 거의 2만 5천 헥타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24,940헥타르니까 2만 5천 헥타르의 피해. 안동시가지 한 3배 면적이 된다. 통계 집계 그렇습니다. 이후 최대 규모다. 역대. 예. 네네. 그리고 안동 산불 2년 전에 났던 안동 산불이 굉장히 컸는데
이 산불의 22배가 넘는 그런 면적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뭐 이재민은 많았지만 인명 피해는 이번에 없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게 그나마 참 다행인데. 자, 근데 이 산불이요. 매년 이 크고 작은 이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좀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자, 주요 원인하고요. 그리고 이 산불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은 네. 전국 산불 발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네. 이제 산에 들어가시는 분 입산자들의 실화입니다. 실화. 즉 산에 네. 들어가셔서 실수로 불을 붙이는 건데요. 예, 약 한 예. 40% 차지하고요. 이게 40% 실화가.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가 논두렁,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건데요. 예. 이게 한 34% 차지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 이게 34%. 그다음에 네네. 입산자의 실화가 40%. 네네. 거의 대부분이군요, 이 두 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산림에 대한 방화나 실화는 한 번이 발생하면은 그 범위와 피해가 일반 방화는 차원은 달리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처벌도 엄격하게 하는데요. 예. 처벌은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이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그리고 예. 타인의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예. 그리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고의로 산림에 불 지르면 벌금형도 아예 없어서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무조건 징역형이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고의로 지른 경우죠. 불을 낸 경우 고의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좀 비교해 보려면은 형법상 살인죄가 예. 이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예. 형벌의 하한이 살인죄하고 같은 5년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산에서 허가받지 않은 캠프파이어나 불을 이용한 요리를 하면 경우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내가 소유한 산에서 그렇게 하면은 또 그 또한 징역형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럼 집 지어서 그냥 불 붙이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반드시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고의로 지른 경우입니다. 이제 방화 이럴 때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다는 거. 예,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거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건 이제 방화의 경우고, 혹시 그 왜 실화 있잖아요. 실수로 지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운 자나 또는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빠뜨린 자도 처벌을 받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가볍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게 산림에 관해서는 실수로 불을 내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으니까 각별히 산에 가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실수로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게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서 처벌이 상당히 천양지차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딱 하나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게 형사적인 책임에 가는 건데, 민사적으로는 이게 다 타버리면 이제 거기에 뭐 불 끄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그 국가나 개인이 또 청구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재산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이렇고 민사적으로 또 책임질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 피해가,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금 울진 삼척 말고 강릉 일대에도 불이 상당히 크게 났었잖아요. 그쪽이 뭐 강원 강릉 옥계하고 동해시 일대에 큰 불이 났었는데, 여기 산불은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방화범이 잡혔어요. 그렇죠? 한 60대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좀 울진 삼척과는 아예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방화를 해서 지금 그 범인이 구속 상태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토치로 강릉시 옥계면 그 자택하고 빈집 등에 방화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난 6일이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혐의는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다시 말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방화했다. 그리고 일반 건조물 방화, 뭐 창고나 이런 데 방화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산림보호법 위반, 살림에 불을 놨다 이런 걸로 이제 혐의돼서 구속이 됐고요. 뭐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산림에 대한 방화에 대해서는 사법당국도 엄한 태도를 취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울진 삼척만큼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피해 면적이 큰 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여기는 의도적 방화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뭐 이 정도 나겠네요. 형사처벌이. 예, 거기에다가 뭐 다른 방화죄도 이제 경합되어서 그분은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산에만 불을 낸 게 아니라 뭐 건조물, 뭐 집에도 주택에도 냈고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 왜 시골에 가보면 논밭두렁 태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까 뭐 이것도 불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또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산 근처에서 함부로 불을 붙이면 이것도 위법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곳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산림보호법 34조 1항에 대해서 금지됩니다. 이제 요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아닌데요. 그 뭐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뭐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히 주의해야 될 건 담배인데요. 이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버려진 담배불의 온도가 무려 약 500도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우고 있을 때는 800도씨에 이르고요. 그만큼 고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담뱃불로 인한 산불의 발생 건수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 이게 불씨가 뭐 바로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영향만 있으면 최대 200m까지 멀리 날아간다고 하니 이 담뱃불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 붙이면은 병해충이 죽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우잖아요. 논밭두렁을. 그런데 이 농촌진흥청에 따르면은 이제 병해충 방제 효과는 없고 해로운 벌레 한 11%가 죽기는 하는데 이로운 벌레 나머지 89%가 더 많이 죽어서 농사 짓는 데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밭두렁 태울 때 해로운 벌레도 죽긴 죽는데 그게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1% 정도죠. 11% 정도만 해로운 벌레가 죽고 89% 그러니까 90%가 이로운 벌레가 죽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데는 뭐 하등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논밭두렁 태우는 게.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범이 잡혔는데 울진 삼척 산불 같은 경우는 아직 잡히지 않았죠. 그 발화자가. 근데 그 매스컴 보니까 그 불꽃이 피우기 전에 뭐 차량이 석대인가 넉 대인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담뱃불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담뱃불에 차가 지나가다가 확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 의심은 가지만 또 확증은 없어서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또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여기 진짜 방화범 잡는 게 쉽지가 않겠어요. 정말 CCTV가 딱 포착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자, 이번 산불을 기후 재난의 일종으로 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일부에서는 방화나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련 통계를 보면은 이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날이 갈수록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요즘 산불이 참 잦아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날이 갈수록 산불 규모가 커지고 또 횟수도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에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1년의 경우에는 산불이 277건이고 피해 면적은
90헥타르인데 예. 2020년 10년이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예. 산불이 620건이고 피해 면적이 2,920헥타르로 예. 건수로는 2.2배, 면적은 2.7배 각각 증가했는데요. 예. 이게 방화범위나 실화범위 10년 만에 2배 증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또 이 기온이 매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반면에 습도는 내려갔는데요. 예. 예를 들어 강원 영동 지역이죠. 요번에 산불이 난 지역이 한데요. 예. 1970년과 2010년을 비교보면은 기온은 1.0도 상승했는데 상대 습도는 4.5%나 감소했습니다. 예. 당연히 습도의 감소는 산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겨울과 가뭄이 수년째 이제 연례 행사로 반복되고 있고 더해서 바다 수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봄철 강한 바람이 부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겨울에 가뭄으로 바싹 마른 산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거기마저 바람마저 강해져서 산불의 발생의 횟수나 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예. 이번 울진 강원 산불에서도 겨울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산과 바람 때문에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한 지역이나 우리나라만의 힘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제적인 노력,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문제는 이제 다만 기후 변화가 이제 뭐 어디 멀리는 미국이나 이런 일이 아니라 산불을 비롯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우리 개인이나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보이고요. 예. 덧붙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나 인권, 전쟁 범죄 등 전지구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게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하니까 끌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 정부가 눈치 보기 뭐 한 발짝 늦게 대응을 하다가 국내의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니만큼 기후 변화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국제적 리더로서 목소리를 먼저 그리고 강하게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불 관련해서 뭐 피해 규모라든지 또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새로운 당선인에게 각계에서 보내는 기대와 우려가 큰데요.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환경 관련 공약도 그렇고요. 자, 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지난주에 대선이 끝이 났는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었잖아요. 네. 예, 이번 대선 지켜보신 소감 먼저 좀 여쭤볼게요. 뭐 소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번 선거는 정말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치러진 것 같습니다. 독특했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뭐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는 뭐 상대방보다 덜 나쁜 후보다, 상대방은 아주 나쁜 후보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고 결과는 뭐 정책이나 자질이 선택 기준이 아니라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의 선택이 우선될 것 같아서 정말 좀 아쉬운 선거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을 좀 꾸준히 지켜보셨을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가진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 김수동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좀 유감스럽게도 좀 우려가 컸었습니다. 뭐 선거 기간 중에 후보 시절에 뭐 4대강 제자연화 폐기 정책을 폐기한다. 원전 제강국 건설을 하겠다. 또 우리 지역의 문제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을 보류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면서 정말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4대강 문제, 또 원전 문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그 당선인의 입장을 보니까 우리 김수동 대표님 생각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좀 두드러지는 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정부와 달리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제 탈원전 정책 곧 폐기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겠다라고 후보 입장에서는 공언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고 또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그 전 인류의 그 생존의 문제가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핵 방사능 문제가. 그래서 유럽연합 쪽에서는요. 탄소 중립 달성 전략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2050년까지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 폐기물을 제대로 처분할 수 없으면은 그린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런데 당선인은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원전 증설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정책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이용한 발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그 자체도 위험성이 항상 있긴 있습니다만 그 문제보다는 이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거군요. 예, 그렇죠.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이 사용 후 핵 연료 그러니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잠깐만요. 제가 못 들었는데 세계적으로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소마다 임시 저장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임시 저장 시설을 뭐 이용하자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런 그 정책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을 장으로 만들겠다 그런 정책인 거죠. 그래서 그 핵 폐기물을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은 당장 이것은 핵 발전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 이게 그 세계적인 추세고 그리고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어떤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만큼 예. 이걸 핵발전을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선은 전기값이 싸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폐로 과정이라든지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이죠. 예,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어쨌든 뭐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당선인도 당연히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쳐 나가겠지만 기존에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뭐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해서 40% 이상 탄소 배출 감축하겠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50년까지인가요? 뭐 100%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작년 11월 달에 40% 감축 목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그 환경단체에서는 이것도 감축 목표가 좀 낮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 예. 그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설마 당선인이 이런 그 목표조차 하향 조정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그 G8에 들 정도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정부라면 더욱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 국제적인 무역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무역 장벽에서 고립될 게 뻔한데 이거를 그 하향 조정할 거라고는 저는 전혀 그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인 기업에서 탄소 중립 이거 좀 같이 따라오지 않는 기업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미 석탄화력에 투자하지 않은 그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실제 기업들이 석탄화력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엔 또 낙동강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영풍 재련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원래 1월 달에 그 후보들한테 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정책 질의서를 보냈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에 대해서 처리가 아니라 보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류요? 보류하겠다? 뭐 이도 저도 아니다, 아직은? 윤석열 당선인은 보류 입장을 밝혔었고, 지금 그 2018년부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 재련소 주변 정밀 조사, 환경오염 정밀 조사가 대부분이 지금 그 재련소 하류에서 나오고 있는 카드뮴, 중금속, 이것이 이제 재련소 기원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처리를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하겠다라는 것은 낙동강 그 녹조 문제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 중금속 위험 속에 1,300만 명 국민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선인이 앞으로 이 국민적 저항에 이렇게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후보 시절에는 보류 입장이었는데 이제 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당연히. 당선인 당연히 입장에서는. 밝혀야죠. 그렇죠.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인데. 그러니까요. 국민의 건강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최고 통수권자가 그 인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낙동강이 말씀하셨지만 중금속 문제, 뭐 녹조 문제 너무나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하고 일부 보를 개방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윤 당선자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잖아요. 예.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 지난 11일 날 당선 뒤에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뭐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님하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조사를 했는데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이 이제 녹조불로 재배한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예. 그 녹조가 이 사멸하면서 생겨나는 독성 물질인데요.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청산가리 그러면 아주 그 맹독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가 그 독성이 한 100배 이상 높다고 나온 게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인데, 그런데 이게 강유역에서 녹조물로 재배한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이렇게 검출이 됐다. 그러면 국민 밥상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윤 당선인은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친수 관리와 뭐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4대강 제자연화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녹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면은 이걸 중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그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그 점검에서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친수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강을 복원해야 하고 농업용수 부족은 그 4대강 사업 당시에 잘못된 설계와 시공이 원인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제자연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나온 것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뭐 크게 봐서 한 3가지 환경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뭐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도 그렇고 4대강 사업 문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원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환경 자체 문제보다는 좀 현 정권과의 차별화, 선긋기, 그리고 또 예전 그 이명박 시대 때 그때 정책으로의 회귀, 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환경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이게 그 환경 문제는 사실은 그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 혹시라도 이렇게 가졌던 인식을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지금 될 상황이 있잖아요. 5월 10일에 그 취임식을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을 할 건데 이 인식을 좀 바꿔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일 날 그 첫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달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 시절에는 캠프에서 공약을 만드는 그 주변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취임 후에는 얼마든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우려가 많이 되지만은 아마 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하게 되면은 좀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국민의 목소리 최대한 많이 듣겠다. 그래서 뭐 광화문 청사를 옮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또 많은 또 노력이 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공동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 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6만 명을 넘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720만 명을 넘어섰네요. 내일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 40만 명 넘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새로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예.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을 크게 웃돌면서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역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6만 2,338명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누적으로 722만 8,550명으로 집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5만 명 이상 급증한 것은 이거 신속 항원검사 양성 건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또 이제 293명이고 하루 300명.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한 것은 또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금 1,196명으로 나란히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제 0세에서 9살까지의 소아에서도 사망자가 2명씩 나온 거. 그러니까요.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 누적 사망자는 1,888명인데 치명률, 누적 치명률이 더 떨어졌어요. 0.15. 0.15%. 그러니까 방역당국은 국내 7개 연구팀의 예측치를 종합해서 유행의 정점 시기를 1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22일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그래서 일평균 31만 6천 명에서 37만 2천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치명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데 확진자가 뭐 1,000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15명이 사망하는 이 정도 꼴인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0일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현행 거리두기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쫙 풀자니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중앙사고수본부에서 중수본에서 보고 있는 것은요, 관점이요. 치명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 치명률이 현재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치명률 관리가 주요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계절 독감의 치명률은 0.05에서 0.1% 수준인데 그래요. 현재 그리고 또 계절 독감 사망자는 2,500에서 5,000명 정도 되고, 이게 매년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는 거죠? 2,500에서 5,000명 계절 독감. 그리고 폐렴 사망자는 몇만 명 수준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사망 규모를 다른 질환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명률은 그야말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누적 치명률이 각각 1.21, 0.61%고 우리는 지금 0.15% 수준인데 점차 이것도 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의 사망자 수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의 10분의 1 수준이고, 다만 이제 확진자 수 증가 사항은 이제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로 증가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행의 정점을 지난 뒤에도 제가 아까 16일부터 22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중증 사망자 수는 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리두기 관련돼서 이거를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많이 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현재가 6명까지 되고 밤 11시까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풀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인데요. 그냥 생각인데 확진자는 실제 확진자는 지금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약간 증상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자영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는. 그런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뭐 아프고 뭐 꼼짝 못할 그게 아니라 라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 증상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몸이 안 좋네 그래도 뭐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네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검사를 받고 만약 확진되면 쉴 수 있으니까 유급 휴가를 받으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받는데 대신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왠지 좀 몸이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검사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이고 참 골치가 아프네요. 자,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잖아요. 뭐 다른 배석 없이 이렇게 만나겠다는 얘기인데 자. 두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매우 좀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할 얘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일단 내일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 이게 뭐 오찬이라 뭐 차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회동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의 대면이 윤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찾은 뒤 무려 21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9일날 대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고요. 근데 할 말이 많다라고 해서 예상되는 것은 지금 인수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 발사 동향,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폭넓게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청와대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았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방안도 서로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임기 내에 넘겨야 할 것이 공적으로 넘겨야 할 것이 크다 보니까 사적인 뭐 사담은 내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 할 얘기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건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MB 그 특별 사면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언론에서 좀 너무 몰아가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사실 받았는데 그런 느낌 받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대체적으로 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좀 많이 반대하실 것 같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좀 찬성하실 것 같은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사실 어느 정치 세력이 먼저 얘기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 언론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거론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윤 당선인이 건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계속 추측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일단 이야기하기를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부분에서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제해왔다라고까지 명토바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가타부터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윤 당선인이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 등 양측이 대립격을 세웠던 이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에서 실제로 있기보다는 언론에서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렇게 여론화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지난해 12월 24일에 이루어졌고 그때도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에서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석가탄신이 5월 8일입니다. 공교롭게. 그 앞두고 4달 말이나 5월 초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인지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민한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맞물려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몰아가기, 앞서가기 같은 게 뭐냐면 윤 당선인이 이제 사면을 건의하고 그러면은 문 대통령이 받아주면서 이제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또 특사할 거 아니냐? 거기는 이제 또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사면할 거 아니냐? 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처음부터 당선인이 이렇게 뭐랄까 이 현직 대통령과 이렇게 딜을 하는 과정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이거를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 분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저는 언론에서 이거 여론화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또 얘기 나오는 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석방 상태죠. 일단 사면된 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것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고유 권한이긴 하나 이것이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 뒷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 갈라먹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윤 당선인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시간 될 때까지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선거 후보들 관련 각종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 본격화하겠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이제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 일부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 소환 조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이게 혹시 김혜경 여사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김혜경 여사 관련돼서 이야기한 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래요? 조사했고요.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 발부받게 한 의혹 등 이렇게 했다는데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좀 예민한 것이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은 시작하자마자 여야 서로 계속 이렇게 고발 사건으로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선거 끝나면 고발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이거 그대로 간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 당사자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막 복잡한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